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미국은 왜 이란하고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란 내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휴민트가 수뇌부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을 한 다음에 공군기를 동원해서 폭격하는데, 놀라운 건 한 구멍에다가 거의 30번을 때려 넣었어요. 그럼 미친.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는다. 이란이 10개 하는 제안했어요. 야, 이거는 무슨 챗GPT로 썼냐? 그래서 그거 쓰레기통에 번졌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게 다 있냐고 쓰레기통에 번졌대요. 미국에서 강습 3룩 전단이 출발을 했어요. 31일 날. 지금까지 트럼프는 단 한 번도 병력을 전개하고 나서 써먹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망친 중간선거, 나 그거 포기하고 네타냐후가 말한 대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래. 역사를 뒤흔든 그날이 아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날을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실 이세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날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그날은 지금도 진행 중인 그날이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그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도대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라서부터 지금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현재는 지금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이 지금 성사가 됐는데, 말은 일단 했죠. 예, 뭐 휴전한다고 그러고서 반나절도 안 돼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휴전이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고, 정작 파키스탄에서 지금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란 대표단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고,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거를 말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전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가 역사의 그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미국은 왜 이란하고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도대체 왜 한 것인가? 왜 한 것인가? 외신을 한번 쭉 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 문제 때문에 때렸다. 핵 협상을 마지막까지 했었죠. 근데 이게 이 하나로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조가 뭘까라고 해보니까, 첫 번째가 2025년 작년 6월이었죠. 이른바 12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사이에서. 이게 12일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12일 폭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방적으로 두들겨 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란의 방공망, 핵시설 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이란이.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12일간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시설, 지휘부를 타격했고, 그 경험이 이번 전쟁의 리허설이 됐다. 이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란이 경제난과 더불어서 체제 반대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위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이란의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올해 2월이었죠.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이란이 보였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합의가 안 돼서 어떻게 빠이빠이를 했냐면은, 그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3차 핵 협상에 미국 대표로 나온 사람이 미 국무부의 무슨 차관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사이가 나왔어요. 트럼프 사이가 나왔다는 건 이건 실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안 됐었지만 양쪽이 협상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서 일종의 일단 진전은 있었다고 이제 평가가 됐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헤어졌단 말이죠. 네. 네 번째, 그렇다면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네 번째 이유가 뭐냐?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을 설득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는다. 지금이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이 이란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고, 우리가 이미 방공망 어디 있는지 다 해놨고, 특히 이란 내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휴민트가 수뇌부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그날에서도 다뤘잖아요. 이란의 혁명의 그날.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은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 혁명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가 야 이거 그때 당시의 시작처럼 많이들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더 규모가 커져야 되고 더 큰 사태가 일어나야 이란은 혁명처럼 될 것이다. 저희가 그날에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란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 협상을 하는데 이란이 꽤나 양보를 했잖아요. 양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포기할게까지 다 미국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네. 핵
협상에는 사실상 이란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3차에서 진전이 나름 있다고 봤어요. 네. 오만도 진전이 굉장히 있다고 봤고, 근데 이란과 오만의 주장과는 달리 진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레드 쿠슈너하고 스티브 유티코프예요. 쿠시너가 그 사위. 네. 1차 전장 때도 이들이 협상하는 도중에 전쟁이 났고요. 2차도 결국에는 이들이 전하는 게 좀 안 좋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오만이나 이란이 얘기할 때 진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무슨 진전이 있냐고 그러는데, 사실 오만 대표단이 말한 거 보면 진전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는 비엔나에서 기술적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적 회의를 하면 이제 큰 틀은 됐고, 그 다음에 좀 세세하게 핵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한 건데, 결국에는 미국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때렸다는 얘기는 기만술이었다는 얘기죠. 일반인들도 보면 기술적으로 가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그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게 기만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3차 협상 이제 끝나고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 마침 그때였다. 그래서 그 증시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금요일 밤 예. 증시 끝나고 네, 그렇죠. 이란이 그때 당시에 핵협상을 하면서 뭐 우라늄 농축도 우리가 앞으로는 몇 %만 할게, 그리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할게 라고 희석하겠다고 했었죠.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만 측이나 이란 측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좀 잘 되려나 그날 보다. 그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훨씬 나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걸 했다고 오만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금요일 밤에 공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 국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슬람의 지도국, 대표국으로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마음껏 우리 무슬림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해라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네. 이란 더 이상 그 궁극적인 목표 없어요. 그러면요? 이란은 예루살렘 우리가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건데, 그전에는 시온주의자를 몰아내고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게 목표였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원하는 대로, 즉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존해서 두 나라로 갈게, 뭐 그러면 그거대로 이란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자치구역을 그냥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내에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예. 만약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뜻에 맞추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럼 이스라엘도 그렇게까지 이란을 공격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그런 게 다 기만이라고 보는 거죠.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고, 쟤네들은 정리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보다도 더 지금의 이스라엘이 원리주의, 우경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은 1995년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 총리가 예, 이사크 라빈. 예, 라빈 예, 총리가 이사크 라빈 총리의 암살로 암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후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스라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네. 1995년 이전의 이스라엘을 네, 그렇죠. 보통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도대체가 왜 전쟁을 했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외신을 뒤지는 이유가 미국 언론을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쪽 분석하려면. 입장도 들어봐야죠. 예. 근데 공식적으로 미국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란이 핵무기 문턱에 접근했다. 일단은 우라늄 농축의 60%까지 왔고, 의미 있는 핵무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농축이 90%까지 가야 되는데 60%에서 90%까지는 굉장히 시기가 짧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핵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지금의 이란의 기조라면 6개월 이내도 굉장히 독하게 마음먹는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서부터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란하고 협상을 할 건데 만약에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 핵 합의 혹은 폭격, 이 기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핵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였을 거라면 이미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핵 연구를 했던 북한은 왜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이 예전에 북한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 해 라는 후에 그 다음부터 핵을 가진 상대하고 이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사실 이란과 북한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때 북한의 핵 협상을 할 때, 우리 생각해봐요.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다고.
자,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6명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어? 1대1로 해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옆에 신우 있고 저렇게 이거 돼? 네, 친정집에서 3명. 야, 이게 이 육자 회담에 굉장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란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란은 1대1 협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1대1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바마도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오바마가 핵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된다. 결국에는 오바마 정권이 물러나고서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이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이란에서도 계속해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특히 2023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나서는 초강경 일변도였거든요. 네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농축도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핵뿐만이 아니라 북한 예를 그대로 봤으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특히 지역 대리 세력. 왜? 이란만큼 지금 프록시 세력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요번 시위 사태로 인권 문제까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란식의 지역 질서 창출 능력 자체를 이 기회에 뭐예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 쪽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파키스탄, 인도 이야기 했을 때 전 세계에서 핵 위험성이 정말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그곳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그곳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험도일까요? 뭐 핵을 가진다는 건 다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거는 반대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아랍 국가들은 다 반대합니다. 다 같은 무슬림인데요? 이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니파들은 뒤집어지지. 순니와 시아는 그냥 다른 종교예요? 다르게 서로들 인식을 하죠. 사이가 안 좋긴 하죠. 근데 종교적인 것보다도 그동안 이란이 이 지역에서 투사했던 힘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불편함이 쟤네들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는다. 결국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중동 다른 아랍 국가들도 상황이었던 건데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목도했죠. 엄청난 정보력과 폭격의 능력을. 네. 이게 사실 그 에픽 퓨리 작전 이제 D-Day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참수 작전부터 먼저 했는데 이 참수 작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담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휴민트가 위력을 발휘했고요. 이 하메네이는 사실 테란 중심부에 벙커도 많고 가짜 은신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극도로 폐쇄적인 보안을 지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유닛 8200이라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얘네가 이제 다층적 해킹 감시망이래요. 얘네가.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AI를 썼다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심지어 하메네이 근위대에 암호화된 무전망을 7분간 마비시킵니다. 이 팀이. 하메네이 위치를 정확히 포착을 한 다음에 공공기를 동원해서 폭격하는데 여기서 스마트탄을 썼거든요. 이제 제이담이라는 걸 썼는데 커다란 벙커버스터를 쓰지 않고 뭘 했냐면 일반적인 사이즈의 스마트탄을 떨어뜨렸는데 놀라운 건 한 구멍에다가 거의 30번을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항상 헷갈렸는데 근데 처음 외신 나왔을 때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가서 때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어디를 날아간 거예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많은 뭐 혁명수비대 이런 지휘부나 헤드쿼터를 때렸고 하메네이는 사실 그 벙커 시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토마호크는 벙커버스터가 아니거든요. 토마호크는 그냥 순항 미사일이지. 그러면 원빈이 아저씨에서 방탄 유리 뚫을 때처럼 같은 곳에 제이담이 워낙 일단은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니까 거기에 떨구고 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한 게 이스라엘의 F-35I예요. 이게 이제 2개씩 딱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소티를 한 거예요. 가면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고 폭발된 데 보니까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마어마한 그 벙커버스터를 이만한 걸 그냥 하나 이렇게 떨어뜨린 거 아니야? GBU-28 같은 거. 그게 아니었고 그거를 한 군데다 30개를 떨어뜨렸다.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즉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이게 첫 번째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참수작전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참수작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는 안전에 버틸 수 있어.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군이 쓰는 굉장히 창의적인 전법은 항상 적한테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굉장히 큰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을 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벙커버스터는 들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공지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직접 참수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직접 참수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네요. 이게 진짜로 무슨 유리 앞에다 대고서 같은 자리를 이렇게 쏘는 것도 아니고 폭격으로 같은 구멍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지도부 그리고 가족들까지 제거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 권력을 물려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아들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 있었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는 없었고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회의하기 전에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 운 좋게. 예, 그 산책을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떨어뜨렸으면 그 안에서 산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해가 없었겠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기 때문에 정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란 방송에서는 다친 영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치긴 했어요. 네. 잠바즈라고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나오는 용어인데 부상당한 용사. 그러니까 부상은 당했는데 어느 정도 당했느냐를 확인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서는 뭐 혼수 상태다 뭐 이런 게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아니다. 다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란의 공식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하메네이는 37년간의 독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정국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아,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자신부터 혁명수비대 그 수장까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후계자를 일단 미리 4단계로 해놨대요. 내가 가면 다음은 너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죽으면 다음은 너야. 이렇게 다 이게 설정을 4단계까지 돼 있고 굉장히 이런 쪽으로는 권력이 분산돼 있대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란이 전략 무기를 쓸 수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을 쓸 수 있는 이런 뭐 지휘관이라든가 드론을 운용하는 지휘관들은 굉장한 독립권을 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은 그냥 그곳의 지휘관이 다 알아서. 그건 정말 무서운 게 각자의 권력이 다 점조기처럼 분산돼 네,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그래요. 난 정말 지하드야. 난 만약에 지금 폭격으로 죽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내일 죽어도 잃을 게 없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혁명수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지휘체계를 말씀드리면 그게 지난 1차 전쟁의 교훈이에요. 1차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하는데 30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20시간, 30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시간을 걸려서 다시 미사일 론치대를 세우는데 세울 때 12명이나 죽었대요. 계속적으로 폭탄이 내려오니까. 네네. 하나의 발사대를 세우는데 12명이 죽으면서까지 세웠다라는 거예요. 영웅적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때 느낀 게 있어서 모든 지휘관들을 4명까지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매뉴얼로 다 작성을 해놔서 누가 지휘관이 돼도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수비대가 보통 군인과 다른 게 이들은 직업군인이고요. 정말 신심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여기는 순교라는 게 무서운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들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신과 함께 갈 거야. 이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는 네, 거니까. 걔네들이 그 사령관이 남긴 최후의 메모도 봐도 와, 이 사람은 종교인이야 아니면은 군인이야라는 게인데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압돌라힘 무사비라는 그 장군이 소장이거든요. 이 세상은 참 나쁜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잃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교수님 혁명수비대는 그때 교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익 집단이잖아요. 아니 근데요, 그 이익 집단이 다른 나라의 군대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잖아요.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군대는 만약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은 그 장군 하나만을 보고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여기는 이슬람을. 그래서 이 장군들이 사령관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혁명수비 총사령관의 이마와 최고 국가안보위의 수석의 이마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시아파들은 예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요. 이런 돌 같은 데다 머리를 이렇게 대요. 왜요? 그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예배를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돌이나 나무나 종이나 이런 거에다 머리 대지 카펫에다 머리 안 합니다. 그럼 이마가 패일 정도로 찢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많이 하면 이마가 펴있겠냐 얘기가. 그래서 이 글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세상은 불행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이렇게 더 이상 없어. 다 잃어도 잃은 게 없다.
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미련도 없죠. 미련이 있겠습니까? 난 혁명을 수호하고 나는 이제 순교자가 되는데 이 순교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소장이면 권력과 어느 정도 명예와 부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러면 딱히 그런 부와 명예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군대를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군대하고 다른 점을 뭐 어떻게 보냐면 다른 나라 군대는 만약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게 일사불란하잖아요. 전형적으로 후손이 그랬었죠. 예, 이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역 사령관 같은 미사일을 운용하는 그 부대 지휘관 같은 걸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거기도 다 혁명수비대니까 차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앞다퉈서 미사일 버튼을 많이 눌렀었어요. 그래서 초반 일주일은 굉장히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치열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란의 미사일 반격이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다 소진했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폭격을 하면서 특히 이란의 민간 전력망하고 통신망에 대한 너무나 지금 봐도 굉장히 가혹한 폭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왔었죠. 왜냐? 일단 이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게 이 민간 인프라가 끊게 되면 이게 이란 같은 데는 이제 정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방송이 중단됩니다. 프로파간다 방송이 중단돼 버리고 시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 정권의 무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노린 거였고. 근데 사실 물만 끊겨도 1, 2주만 지나도 엄청난 공황과 함께 전력과 물이 끊기는 순간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끊겼잖아요. 다 끊겼는데 물론 보도가 되는 게 너무 극히 일부라서 그렇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런 집단 공황이나 소요 사태나 뭐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왜냐면 일단 테헤란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래 고향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이란은 춘분이 설날이거든요. 그러면 13일째 되는 날은 마치 13자가 안 좋은 것처럼 집 바깥으로 다 나가서 소풍을 해요. 피크닉. 이게 자연의 날이에요. 그래야지 집안에 나쁜 액을 다 없앤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그렇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찍은 건데 저기 그 광야인데 저기에서 지금 마슈아드 공항에 폭격을 받아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 앞에 여기에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기차에 있는 사람이 와 저기 폭격하는데 와 소풍을 하네 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부셔라 부셔 우리는 다시 다 만들 거야 다시 만들 거야. 이게 동영상이 그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대단한 국민들의 어떤 결속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 D-Day의 폭격이면 어느 정도 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판이었어요. 왜 오판이었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 정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오판이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만약에 권력의 정점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권력의 정점이 사라졌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여기가 혹시 혁명수비 내에서 군부 독재가 일어나거나 혹은 군벌 간의 내전으로 빠져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여기에 계속해서 이란의 강경파만 제거하면 다 되겠지라고 했었지만 이게 오히려 이란 내 중도파마저 외세 침략에 맞서야 된다고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정치 언어로 랠리 라운드 오브 더 플래그 이펙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라이벌 정권이 싫고 혹은 국민들이 내 지금 독재 정권이 싫은데 이런다 하더라도 외세 침략에 들어오면 결집합니다. 왜? 패도 내가 패야지. 왜 딴 놈이 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줘 버렸어요. 예를 들면 파나이라는 유명한 반체제 감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체포영장 발굴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도망간 거잖아요. 예. 그럼 잡혀요. 이 사람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 중에 보도도 났었지만 이란에서 반정부 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처형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 들어갔어요. 내 조국이 망가지는 거 못 보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들 중에서도 그만하라. 내가 우리나라를 반대를 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인한 폭격이 이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진정한 이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란을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갈려줬다.
오히려 이제는 반체제 인사들이 이란을 지지하지 않으면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느낌이 네. 들 수도 네. 있겠네요. 미국에도 뭐 언론이 뭐 약간 진보 언론이 있고 보수 언론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진보하고 보수 언론 모두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번 전쟁을 하면서 하메네이 이후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죽여버렸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제부터 누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The Day After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CIA가 미국과 굉장히 친밀한 누군가 지도자가 있고 지금의 지도자가 제거되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 방식이었던 취했었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이후의 시계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D 플러스 1 됐는데 지금 D 플러스 40입니다. 41인가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이 D 플러스 40이 넘어갔다는 건 한 달이 넘어갔다는 건 뭘 뜻하냐면 특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전쟁을 했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하는 군사작전은 60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일이 넘어갔고 물론 지금 휴전을 했다고. 그럼 이주협정이면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대 이제 슬슬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탄야후가 모사드와 이 국방 관계된 사람들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란이 약하고 지도부만 제거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를 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모사드가 다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하다. 아, 이거 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저는 마크 루비오는 좀 찬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루비오도 반대했더라고요. 벤슨은 당연히 반대하고 네네.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군지 김재희 가세요? 모르겠는데요. 요즘 몸에 문신이 있는 그 국방장관. 헤그세스 혼자만. 아. 그래서 댄 케인 그 합참의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렸대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미국의 여론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물론 뭐 압도적인 승리로 유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세력이 있죠. 네네. 근데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우선주의인데 왜 남의 전쟁에 돈을 쓰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대요. 그게 마가인 거죠? 그렇죠.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제 카톡방에다 올린 게 있어요. 얼마나 미국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어려운지를 네. 제 친구가 그 트럭 운전을 하거든요. 네네. 4월 4일 캘리포니아 경유 가격이 7.99달러랍니다. 8불을 넘어가기 직전이다. 4월 4일에. 우리는 보통 애리조나에서 넣고 들어오는데 거기도 6불대 가격이고 이번 주 화요일에 6.499 가격으로 만 땅을 채웠더니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요? 1000불 나오더라. 기름값으로 150만 원이 나왔죠. 예. 미국 물류는 트럭으로 통하는 나라인데 굴려다니면 적자가 나게 생겼어. 결국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트럼프도 이런 말 했잖아요. 야, 우리 기름 나니까 우리한테 사, 영국한테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그래도 뭐 사업가고 이러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석유는 가격 구조가 단일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석유 난다고 내가 너 더 이게 아니라 싸게 공급이 안 돼요? 국제 석유 가격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석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한 석유 가격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아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개별 구조가 곳이거든요. 아니에요,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바이든이 5일달러, 60달러 밑으로 하라. 그래야지 저 러시아가 돈을 못 벌 거 아니야. 이번에 러시아 어떻게 됐어요? 딱 40일 전쟁 딱 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내 돈 벌었어. 그동안에 허덕허덕 하던 거 고간이 지금 조금씩 차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아니 그러면 이거를 미국 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전쟁이 40일이나 갈 줄 몰랐죠. 왜?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두 가지가 명확하잖아요. 첫 번째, 이번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레짐 체인지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란을 폭격해서 이란을 봉쇄하면 내부가 분열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이 전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야야 공항 불탄다 하면서 꽃놀이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야 자동차 기름 다 넣으면 이거 150만 원인데 나 이거 굴리면 적자야 나 안 할래. 오히려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고 이러다가 중간 선거 때 만약에 완패를 하게 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미군이 정권 교체가 더 빠르겠다. 미군이 정권 교체가 더 빠르겠다. 이란보다. 이게 뭔 일이야? 우리는 그나마 아유야 너무 이거 기름값 올라서 차 좀 놔두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런 거라도 있지만 미국은 불가능해요. 미국은
모든 곳을 다 차 타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도 뭐 똘똘 뭉치는 거죠. 아니요.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도 지금 묘합니다. 그래요? 뭐냐면 일단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이 계속해서 로켓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 미사일이 다 떨어졌다고. 이란도 지금 방공망 미사일의 수소진의 부족을 겪고 있고 또 하나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내부에도 강경파와 생존파가 같이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네타냐후 총리는 왜 얘기를 못하냐예요.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타냐후가 또 지지를 받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파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시죠? 하레디. 네네. 돈도 안 벌니다. 일도 안 하고요.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갑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둘이 막 계속 싸워. 이게 맞아. 유대 경전만 보는 분들이에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 양반들한테. 그 자녀도 7명, 8명씩 나고.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한 6명씩 나오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제일 처음 생겼을 때 하레디 비율은 뭐 5% 미만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레디 비율은 지금은 5%도 아니에요. 예전에 하레디 비율은 1% 미만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은 얼마 돼요? 지금은 15%예요. 우와. 지금은 15%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더 묘한 건 뭐냐면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 애들이 투표권은 있어요. 투표권이 있다고 얘네들이. 더 놀라운 건 이들의 7명, 8명의 자식도 투표권이 생기는데 이들의 7명, 8명의 자식. 얘네는 아버지가 하레디잖아. 나도 하레디야. 아, 그래요? 예. 아니 아버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버지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 학교 가고 다 한다더라. 너 커서 뭐 할래? 아버지하고 똑같이 될래요. 근데 그들은 그게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공격을 안 받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성숙도가 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요만큼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지식은 이렇게 깊은데 다른 쪽 지식은 확실히 모자라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야, 너 왜 군대 안 가? 우리 경전에 임마 우리는 안 돼도 된다고 그랬어. 하지만 가장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나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상비군이 아니잖아요.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예비군인데 2023년 10월 7일부터 지금 몇 년 전쟁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거의 3년 다 돼가요. 원래대로 하면 잠깐 소집을 해서 막 전쟁하고 탁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일터로 안 돌아가고 계속 전쟁 수행. 네,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필요한데 군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전쟁 계속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레디에서 15,000명 너끈합니다. 하레디도 군대 가야 된다라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 못 가죠. 그런데 이 하레디는 그나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하레디가 나서서 하레디가 특히 지원하는 정당이 있거든요. 우파 정당. 그러겠죠. 이 우파 정당은 하레디의 투표가 없으면 국회의원은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네타냐후한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더 이란을 몰아붙여야 된다고. 내가 무조건 투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 그렇죠. 이 신념을 가진 집단들이라 어떻게 설득이 되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호르무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에도 엄청난 전략가들이 많이 있나 봐요.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이게 미국의 목줄이다. 이게 전 세계 목줄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예가 있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 걸프 국가들하고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니까 이란이 완전 빡이 돌아서 야 이때부터 호르무즈 지역을 지나갈 때 너는 그냥 못 지나가. 그러면서 이때 또 이란을 지원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제 실크원 미사일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 해안가에 실크원 미사일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서방 유조선에다가 대한 미사일을 쏴버렸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탱크워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탱크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구축함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크호가 저기 미사일 막 액조셀 스타크한테 쐈다고 2발 맞고 자빠졌잖아요. 아니 뭐 액조세라면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로 유명한 미사일. 그때 그 탱커에서 박살난 유조선이 400척이 넘어요. 와 엄청났어.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호르무즈 해협에 국경을 대고 있는 국가는 5만. 오만과 이란 두 군데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봤을 때 왼쪽은 오만의 해협 쪽이고 오른쪽은 이란인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이란이고요. 왼쪽이 오만이에요. 오만에 바싹 붙어서 가면 안 되나? 아니 우리가 전통적인 라인은 오만 쪽으로 갑니다. 오만 쪽으로 들어가고 오만 쪽으로 나오는데 들어가서 안으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타는 거는 이란 라인이에요. 아. 이란 라인을 타고 들어왔다가 오만 라인으로 나가요. 근데 오만은 거기다 돈을 아무것도 안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라인은 못 가고 안전선 우리가 새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란 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라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안전하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만 라인은 여기 빨갛게 해놓고 여기 위험하다. 오만 앞바다는 거기 위험해. 왜냐면 거기로 지나가면 내가 쏠 거거든.
이런 느낌 나잖아. 와, 이게 희한하네. 아, 근데 너무 사실은 이게 정말 전 세계가 그 해협만 바라보고 있을 이게 정도잖아요. 국제법 위반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자유항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르무즈에서 통행세를 내기 시작하다. 운하는 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걷어야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유항행의 법칙에 위배되거든요. 이거 유엔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뜯기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해협, 전략적 해협에서 안 걷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 그 다음에 주변에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는 이란이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네네.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었죠. 호르무즈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예. 했었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미군 기지를 때렸잖아요. 트럼프 준비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쟤네들 맨날 때린다고 그러는데 때리겠어? 그러겠다가 맞은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국회가 항상 뭐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안을 정부에다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정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채택한 게, 이번에 하나 한 거는 급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가르쳐 준 거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배워버렸어. 그리고 이거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부터 모든 이렇게 자연적 해협에서 돈 걷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호르무즈부터 시작했어. 그럼 전 세계 봤을 때 가장 그 전략적 해협 중에 뭐가 있어요? 말라카 해협이 있다고. 호르무즈에서 걷고 말라카에서 걷어봐. 우리나라로 만약에 유주선 들어오잖아요. 삥을 2번 뜯겨요. 근데 이제 말라카 이런 데에서는 돈을 걷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수라든지 할 때 지원하는 건 국제적으로 있어요. 보선 수수료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예. 그리고 해협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좀 받는 데가 터키 해협인데 거기는 보스포러스 해협. 근데 거기는 이렇게 통과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이게 보스포러스는 뭐냐면 물살이 워낙 세요. 네. 그래서 물살을 앞에서 헤쳐주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뭐 30억씩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 뭐 이거 지나가는데 30억을 삥을 뜯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줄 수 있어요. 돌멩이 넣고 그러니까 좀 치워라. 그 뭐지 칸보이를 해라. 예인성 같은 거. 예. 뭐 수익 그런 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앉아가지고 파지도 않았잖아. 근데 또 이렇게 파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또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혁명수비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끝난다면도 받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공적이 돼서 이란 못 견딥니다. 그러면 이란 배들은 앞으로 돈 다 받을 거야. 다들. 이란 배는 어디도 못 가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이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이란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예요. 근데 이란이 사실 전쟁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뭐 아랍부터 이스라엘 막 다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폭격수가 확 미사일 발사수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했는데 계속 나와요. 아,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주요 부품을 이제 뭐 러시아로부터 받았다, 뭐 북한으로 받았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엔 너무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놀랐고 추정치긴 하지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체 탄도미사일 수가 3,000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뭐 5,000발 이상이라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한 3,000발 내외로 보거든요. 3,000발 내외인데 굉장히 많이 쏜 건 맞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네. 왜? 마지막 또 한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쏘면 안 되고 다만 드론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6,000기 이상의 드론이 있었고 요번에 6,000기 중에서 절반 정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폭격을 하고 위성에서 감시하고 있을 텐데 어디서 계속 나와서 쏘지? 근데 알레스테 크루기라고 영국의 정보원이었고 그다음에 이란 사찰단에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당시 이란 정부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지하 500m. 지하 500m에 있답니다. 와, 그렇게 깊이 뒀어요. 예, 그래 거기에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 500m면 용암 나와야 500m면 야, 진짜 근데 나는 그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500m를 팔 수 500m 있죠? 북한한테 배웠나? 북한도 아니 지금 확실히 북한한테 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확실히 본 거는 북한 노동 기술자들이 있었대요. 엔지니어들이 북한 애들 가서는 그러지. 야, 우리 북조선은 저기 안반인데 화강암인데 여기는 야 모래구나. 야, 그럼 막 야, 그럼 다 들어간다, 야. 이래서 D-Day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유럽 뭐 등등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죠. 네. 정상회의가 시작했는데 뭐 교수님 유럽 정상회의 의미 있나요? 교수님? 뭐 에스프레소 티 마시고 뭐 그랬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니 뭐 유럽이 지금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야, 너네 군함 하나도 파견 안 했지. 이번 전쟁 수습되고 두고 봐 이러잖아요 지금. 유럽은 논리는 있어요. 나토라는 거는 북대서양 조약이지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우리 헌법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다. 왜냐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튀르키예도 공격 받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한대요. 우리는 중동에 갈 수가 없다. 그렇죠. 트르키가 미사일 맞았을 때 2발인가 맞았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공격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공격 아니야. 괜찮아.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사실 미국과 나토의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란이 계속 얘기하던 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협상하면 내가 통과시켜줄 수 있어. 그럼 나토는 우리는 니네 공격한 거 아니야? 우리 안 도와주는 거 봤지? 그럼 우리 배들은 좀 지나가게 해줘. 이런 협상 같은 것도 안 한 거예요. 네. 그 대신 이제 그 이란이 그 미국의 뻗댄 나라들의 배는 잘 내보내줬어요. 스페인, 뭐 예를 들면은 프랑스 최근에. 스페인은 뭐 영공 통과도 불허했고 저기 뭐야 공군기지 제공도 불허했었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이 제일 손보고 싶은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거의 공황 상태가 될 정도였고 휴전 발표 이후에 그나마 이제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됐는데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받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란 쪽에 있어서 그러지. 아니 거기를 통과해야지 중동의 석유도 나가고요. 그렇죠. 더 문제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물자들 어떻게 합니까? 두바이에 계시는 분 저희 이제 지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식용유가 비상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그럼 밥할 때 계란 후라이도 못 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쌓일수록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통과를 하고 나가면 계속 들리면서 싣고 내리고를 하고 다시 또 동아시아에서부터 다시 쭉 타고 올라가면서 다 싣고 내리고를 하는데 이걸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 나라가 오만하고 UAE하고 사우디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제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을 홍해 쪽으로 반대쪽으로 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약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UAE가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겠다 여러 가지. 사실 우리하고 UAE하고 좀 비밀 협정 맺은 것도 있고 뭐. 근데 그 항구 후자이를 이란이 때렸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항구를 때렸고. 그 항구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전부 다 유조선으로 호르무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길목이 막힌 이 나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저는 이 걸프 국가들의 눈을 띄워주게 한 것 같아요, 이란이 이번에. 지금까지 걸프 국가들이 대이란 정책이 뭐였냐면 방패 전략이었거든요. 걔네가 뭐 탄도미사일에서도 우리는 뭐 이걸 막는다였어요. 그런데 막상 맞아보니 아프거든요. 맞아보니 아프거든요.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특히 사우디 내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란과 비슷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다면 이란이 우리한테 쐈을까? 이런 얘기예요. 무기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아랍 국가들이 느낀 게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미국이 이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미국 무기를 더 이상 안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카타르도 미군 기지 제공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폭격을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아니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어 폭격 만든 건 좋은데 그러면 날아오는 거 미군이 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아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한테 미군 기지는 이건 이스라엘 막기 위해서 있는 거네. 그러면. 아니 사실 거기 그 공군기지 있었고 그런 나라도 이제 미국이 패트리어트 갖다 놓고 했어요. 문제는 그게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죠. 왜? 이란이 굉장히 영리하게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 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섞어 쏘기가 왜 골치 아프냐면 특성과 속도가 다른 세 개의 발사체가 날라왔을 땐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방어망을 복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층 방공망이 없는 나라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성비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이 다층 방공망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 웃음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신중한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다층 방공망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죠. 네.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드론서부터 네.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다 막을 준비가 지금 거의 되어 그러니까 우리 많이 가야겠네요. 그럴 때 수출 얘기를 또 하고 그러시니까 또. 수출 얘기 안 해서 가야겠다 그랬지 수출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공짜는 못 줘요. 우리 K방사는 전쟁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렇죠. 그 방사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이번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일단 재건을 해야 되고요. 미군 기지 13곳이 공격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아예 못 쓰게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고.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저는 이라크는 잘 모르겠는데 쿠웨이트하고 카타르는 사우디의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전쟁 전에도 이거 자꾸 위협되는 것들 이거 짜증나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럽으로 쭉 거쳐서 가는 연결고리 만들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맥이요? 근데 아이맥은요. 그닥 그렇게 효과적인 라인은 아니에요. 아이맥은 생각해보세요. 인도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요. 그러면 이번에 두들겨 맞은 후자이르 항구에다 내려요. UAE에 기차로 실어요. 그래서 UAE에서 사우디에서 요르단에서 하이파, 이스라엘 끝까지 가요. 하이파. 거기서 물건을 내려서 배로 실어서 유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환적을 2번 해야죠. 그 대신 이제 이게 관계된 나라들은 관계는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물류는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끼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중동에서. 근데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우리는 배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더군다나 이 아이맥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사우디하고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수교를 맺었다고 화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우디가 파이프라인을 예를 들면 가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아마 그쪽으로 안 가고 튀르크 쪽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왜 아랍 애들은 막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아랍 애들의 공군력은요, 분명히 때릴 수 있습니다. 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때리느냐? 때린 다음에 맞을 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을 거에서 잃을 게 더 많은 거예요. 부잣집이 잃을 게 많아, 부잣집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이 아랍 국가들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걸프 국가 중에서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기 사우디밖에 없어요. 1984년에 들어온 중국제 둥펑5. 그때는 그거 30발 들어오는데 미국한테 을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2014년에 둥펑 21을 들여왔죠. 그때는 미국이 별말 안 했어요. 왜? 굉장히 적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에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예전에 둥펑5 들어가고서 몇 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못 맞죠?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히 신통치 않은 거 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란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다른 데 때릴 필요 없습니다. 담수 시설만 때리면 돼요. 이란은 담수 시설 의존도가 3%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사우디는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사우디 70%, 쿠웨이트 90%, UAE 90%, 카타르 100%. 해수 담수할 시설만.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폭격에서 이거 뭐 담수시설 폭격하고 이란이 뭐 물 부족에 시달린다 그러는데 아, 3%. 3%밖에 안 돼. 아니 이란 그렇게 황량해 보이는데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아요? 산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 북부도 지금 수자원이 좀 고갈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물이 있어요. 아, 물은 나는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공격하면은 아랍 국가들이 잃는 게 더 많고 전기 발전소를 때려도 아랍 발전소 때리면 더 대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생겨서 아랍 국가들도 스탠드오프 무장을 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억지력은 있을 거예요. 네네. 거기에는 정말 적합한 국가의 무기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와 이거 역대급으로 저희가 그날보다 오랫동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할 일가 그만큼 많으시다는 건데 이제 끝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종전 협상이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출발도 못했어요. 네, 출발도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개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영어로 된 그거하고 페르시아어로 된 게 내용이 다르대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합의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전 이거를 지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15개 안을 제안을 했고 그 역으로 일개란이 10개 안을 제안했어요. 근데 첫 번째 10개 안은 미국 말로는 벤스 말로는 야 이거는 무슨 챗GPT로 썼냐? 그래서 그거 쓰레기통에 번졌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게 다 있냐고 쓰레기통에 번졌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안을 가지고 이건 해볼 만한데 이걸로 토론하자라고 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안을 받은 게 아니라 10개 요거는 토론해볼 만하다고 해서 휴전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란에서는 파르스 통신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에서 얘기한 게 다 달라요. 어떤 건지 몰라. 그런데 이란의 최고 보수적인 신문의 그 편집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국민들한테 뭐를 했는지도 알리지 않고 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안이 지금 미국에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아, 본인들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주네들은 알겠죠. 주네들은 알겠죠.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것도 그게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이란의 제안서는 아무도 모르네요. 미국만 하네요. 예, 근데 아마도 이걸 것 같아. 이란에서 원하는 건 종전을 하되 불가침 조약에 가까운 걸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내용에 무조건 이건 들어가 있다.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호르무즈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취 계속 하겠다.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다시는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만약에 한다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전쟁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관리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전쟁 시작 전보다 오히려 이란은 땡큐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그럼 우라늄만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거 이란이 무슨
전쟁의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우라늄입니다. 우라늄도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미국은 여기 엄청 예민하다고. 미국은 뭐냐면 아예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를 없애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이란은 우리가 3.96%만 농축하겠다 앞으로. 원래 이거는 저기서 1차 협상에서 했던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때하고 달릴 바 없으니까 트럼프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란 쪽이 몇 년 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이미 441kg 있잖아요. 60% 농축한 거. 이게 지금 미국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모사드도 이건 파악을 못 했나 봐요. 이거 파악을 못 했어요. 그거 내놔라. 이거 일단 내놔야지 나머지 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여지껏 이렇게 들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핵심 요건이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5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 요건이 불가침. 다시는 이제 침공하지 말아라. 호르무즈 우리가 관리한다. 근데 세 번째 우라늄은 우라늄 협상 막 한참 할 때 이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게. 라고 했던 내용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느낌이라면 그러면 이 전쟁 이게 지금 협정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간극이 너무 커요. 다만 협정이 될 거라고 희망을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미국의 대표가 바뀌었다라는 거. 벤스요? 예, 벤스는 전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네. 그거 하나.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나왔다라는 거. 갈리바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협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협상이 내일 돼야 되는데 이란 쪽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레바논 공격 멈추는 것도 휴전 조건인데 그거 안 하면 오래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슬람 안바다에서 만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가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게 또 지난 3월 31일 날 미국에서 강습 상륙 전단이 출발을 했어요. 31일 날. 미국의 제10 강습 상륙 전단. 여기에는 항공모함 함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아라비아 쪽으로 오면 세 번째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31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종전협상안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2주잖아요. 그럼 2주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제10 강습 전단이 아라비아해에 도착하는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시점. 근데 지난번 핵 협상 때도 그 얘기해놓고서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는 단 한 번도 병력을 전개하고 나서 써먹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항공모함이 와서 만약에 또 타격을 한다. 이렇게 되면 뭐 지금 40일인데 뭐 일주일만 딸랑하고 말겠어요? 이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전 앞으로 이 2주 동안에 물론 이 협상도 봐야 되지만 미 의회의 움직임도 한번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와,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2주간 시간을 벌면서 강습 항공모함을 보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용인지 아니면 모든 게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 시간을 요걸로 끌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전 있잖아요. 최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은 어떤 걸로 왔어요? 제가 아무리 관심법으로 봐도 모르겠다. 다만 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예, 여야를 할 것 없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쟁을 더 할 수 있는 동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예, 트럼프다만 느끼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다만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어차피 망친 중간 선거 나 그거 포기하고 네타냐후가 말한 대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래. 미국 역대 대통령치고 이란을 굴복시킨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그 첫 이름으로 나올래.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승리 선언을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레짐 체인지였고 하나는 완전히 우라늄 가져오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거. 레짐 체인지 안 됐잖아요. 첫 번째 옵션 안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완전히 우라늄 다 가져오면서 이거 하는 거. 여기에 목을 맬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란이 이거 절대 포기 안 한다면 그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의 트럼프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그렇다면 이제 미국 의회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모함의 움직임 그리고 협상단의 대표 벤스의 움직임 이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또 한 번 또 찍게 생겼네요. 또 한 번 또 찍게 생겼네요. 안 찍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 번 더 찍겠네요.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정말 그 움직임에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가올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하고 절교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교수님? 고스톱이라도 같이 치다가 싸워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앞날이 어둡습니다만 평화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날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